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나쁜 배우자, 배신자에게서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별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분명 실수입니다. 당연히 이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별거는 임시방편일 뿐, 명목상의 유대감을 유지할 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중과 사랑을 모르는,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는 나쁜 남편에게 별거는 관계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여성이 더 오랜 시간 피로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요? 그 이유는 노년의 사랑 이야기라는 짧은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독자 여러분, 부디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든 시선은 두 명의 주인공에게 집중되었다. 60세의 퇴직 교사 배명희 여사. 그녀는 왜소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명망 있는 대학의 부유한 부총장이었던 민준호 씨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만심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호 씨는 비꼬는 듯한 공격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부가 있어서 날 버린 거지? 60세 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뻔뻔하군. 방 안은 웅성거림과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다. 배명희 여사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는 당신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 군중 속의 한 중년 여인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 나이 먹어서 재혼을 요구하다니 정말 염치가 없군. 한 젊은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60세의 부자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니 눈이 멀었나? 아직 젊다고 생각하나? 아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봉사하러 가는 거야? 배명희 여사는 흔들림 없이 서서 잡담을 무시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얘들아, 그분은 좋은 분이고 엄마를 사랑할 줄 아는 품이 있는 분이야. 엄마와 그분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한단다. 너희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길 바라지만 이해할 수 없다면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줘. 엄마는 너희 아빠와 이혼하고 그분과 재혼할 거야. 법정은 수군거림으로 시끄러웠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 나이 먹어서도 남자에게 푹 빠져 있네. 아래에 앉아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듣던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도자기 공예가와 함께 서울 근교의 한도의 마을에서 살기 위해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났을 때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그녀는 소문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낡은 스쿠터를 탄 박진우 씨였지만 그들은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멀리서는 그녀의 남편, 존경받는 부총장이 고급 세단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했다. 갑자기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부자 남편을 버리고 가난한 노인을 따라가는 건 뭐야?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별일 다 있네. 옛 이웃이었던 김씨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에휴 여러분, 남의 속은 아무도 몰라요. 서울의 가을은 푸른 나무 그늘 아래로 구불구불한 작은 길들과 거리마다 노랗게 물든 단풍잎들로 아름다웠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도시는 평온함과 번잡함이 섞여 있었고 고요하면서도 부산스러워 이곳 사람들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듯했다.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조용히 자리 잡은 곳에서 배명희 여사는 딸 민지와 사위 이준우와 함께 수년간 살았다. 배명희 여사는 삶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간의 흔적이 눈가에 잔잔한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평온했지만 작은 가족의 걱정과 항상 함께했다. 매일 아침 배명희 여사는 일찍 일어나 딸과 사위가 출근하기 전에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손녀 예은을 학교에서 데려왔고 집을 청소한 후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말은 안 했지만 때로는 자신이 일상적인 책임주의를 맴도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고 모든 것을 딸의 가족에게 바쳤다. 서울의 가을은 부드럽게 아름다웠지만 배명희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날들이 희미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딸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때로는 자신이 다르게 살 수 있을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자식 사랑은 어쩔 수 없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노년의 기쁨으로 여겼다. 민지는 언젠가 엄마에게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주겠다고 말했었다. 배명희 여사는 딸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민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힘들게 일했으니 이번에는 보상으로 성대하게 열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배명희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했다. 그녀는 민지를 홀로 키우고 딸이 결혼하고 손주를 낳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느꼈다. 특히 사위 준우는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효자였다. 손녀 예은은 착하고 사랑스러웠으며 항상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녔다. 이 평화로운 삶은 그녀가 과거에 전 남편이 주었던 상처들을 서서히 잊게 해주었다. 민지가 자신의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자고 제안했을 때 배명희 여사는 매우 감동했다. 사실 그녀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나이에는 가장 큰 기쁨은 자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족이 함께 모여야 삶이 진정으로 완전하다고 느꼈다. 생일날이 다가왔다. 배명희 여사는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예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식사를 마친 민지와 준우는 각자 출근했다. 집을 나서기 전 민지는 엄마에게 걱정 마세요. 오전 업무 끝내고 빨리 와서 엄마 생일 파티해 드릴게요. 라고 당부했다. 배명희 여사는 집을 청소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민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처리해야 해요. 준우 씨도 마찬가지고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휴가를 낼 수 없어요. 아마 오늘 엄마 생일 파티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 말을 듣고 배명희 여사의 마음은 조금 허전했지만 자식들의 일이 중요하니 침착하게 애써 평온하게 말했다. 괜찮아, 일이 우선이지. 엄마는 이해한단다. 너희는 마음 놓고 일해. 엄마가 이따가 예은이를 데리러 갈게. 엄마, 민지가 급하게 엄마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급해 보였다.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가는 길에 예은이를 데리러 가서 회사로 데려갈게요. 엄마는 그냥 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배명희 여사는 민지가 너무 바쁘고 손녀까지 돌봐야 하니 힘들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조언했다. 엄마가 예은이를 데리러 가는 게 어때? 너희가 그렇게 바쁜데 예은이가 장난꾸러기라 너희를 귀찮게 할까봐 엄마는 걱정돼. 민지의 목소리는 더욱 초조해 보였다. 엄마, 친구가 가는 길이니 그냥 쉬세요. 예은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회의 들어가야 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민지는 배명희 여사가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못하게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뚜뚜 소리에 배명희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민지가 너무 바빠 보여 야위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생각에 그녀는 저녁에 딸과 사위가 보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닭 한 마리를 삶아줄 생각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닭은 오래 삶아야 했고 집안일도 이미 마쳤다. 배명희 여사는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몇 개 틀었다. 배명희 여사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짧은 동영상 몇 개를 보는 것 외에는 즐거움이 없었다. 그녀는 동영상 페이지를 넘겨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나가려던 참에 우연히 가족 카카오톡 그룹에서 온 메시지를 보았다. 이것은 그녀의 딸이 명절이나 기쁜 날, 온 가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모든 사람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룹이었다. 민지가 방금 그곳에 동영상 하나를 올린 것이다. 그녀는 눌러보았다. 영상에는 호화로운 노래방 풍경이 나타났다. 그녀의 딸 민지는 테이블 옆에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사위 준우는 어린 예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자 카메라는 빠르게 각도를 전환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남자이자 자신의 남편인 민준호 씨와 그의 두 의붓자식 현우와 혜민, 그리고 또 다른 여자 한혜진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6명은 한 여자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마치 손에 힘이 없는 듯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 속 이미지는 그녀의 가슴을 찢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가슴 속에 치솟는 통증은 상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짧은 동영상을 막 다 보았을 때 그녀는 민지가 동영상을 회수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래에는 그녀의 사위 준우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룹에 잘못 보냈네. 배명희 여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남편과 격렬하게 사랑했었다. 그녀는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후 민준호 씨가 옛 애인 한혜진에게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배명희 여사는 민준호 씨가 한혜진을 몰래 돕고 자신의 뒤에서 속임수를 썼던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그녀가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민준호 씨는 심지어 그녀를 무감각하다고 비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호 씨는 한혜진의 두 이붓자식들을 데려왔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현우와 혜미는 아직 너무 어리고 아빠 없이는 안 돼. 배명희 여사는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이혼해요. 하지만 민준호 씨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당시 그의 경력이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혼하면 존경받는 부총장의 이미지가 무너질 것이고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딸 민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딸과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만약 그녀가 두 아이가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부는 자식들에게 명목상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별거를 선택하라고 했다. 교육자였던 배명희 여사는 고통스럽게도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참고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했다. 그날의 풍경은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당시 민지는 아빠의 다리를 꽉 붙잡고 울면서 아빠, 가족을 떠나지 마세요. 라고 애원하는 어린 소녀였다. 그러나 민준호 씨는 단호히 등을 돌리고 떠났다. 그는 옛 애인 한혜진을 선택했고 그녀의 두 의붓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받아들였다. 두 아이는 민지보다 2살 어렸다. 그 후로 민준호 씨는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배명희 여사는 그를 붙잡지 않았고 별거를 받아들였으며 민지가 학교에 가기 편하도록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로 민지를 데리고 이사했다. 그때 민지는 겨우 10살이었고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교직 생활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애나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딸을 키워 독립시키는 데 집중했다.
지난 15년간 두 사람은 부부 불화를 숨기고 따로 살았다. 제사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시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하지만 민준호 씨가 그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시골에 있는 시댁 식구들도 외손녀를 낳은 며느리에게 더 이상 정을 주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호 씨가 한혜진과는 딸을 더 낳지 않았지만 한혜진의 두 의붓자식들을 친자식처럼 극진히 보살폈다고 들었다. 민지가 자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엄마에게 자신도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처럼 민준호 씨를 증오한다고 말했었다. 배명희 여사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딸이 민준호 씨와 그의 가족을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동영상에서 본 것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민지는 민준호 씨와 몰래 연락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빠와 그의 다른 가족 옆에 서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 함께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다. 그녀의 사위와 어린 예은이도 박수를 쳤다. 한혜진의 두 아이도 노래에 참여했다. 한혜진은 케이크를 들고 여전히 아름다웠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공주처럼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한혜진과 배명희 여사가 같은 날 생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은 평생 사랑을 쏟아부었던 딸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후 한혜진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를 혜진 엄마라고 불렀다는 장면이었다. 배명희 여사의 눈앞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돌보고 함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친아버지의 잔인함을 눈으로 목격하고 연약한 척했지만 은밀히 그녀의 가정을 파괴했던 한혜진의 위선을 분명히 보았던 그 딸이 어째서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가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고 닭볶음탕 냄비는 물이 다 마르고 연기가 자욱했다. 황급히 불을 끄려다가 그녀의 손은 실수로 뜨거운 냄비에 닿아 크게 되었다. 하지만 그 쓰라린 통증은 그녀의 가슴을 태우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데인 곳을 치료하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원이 작은 케이크 하나를 가져왔다. 그녀가 직접 주문했던 케이크였다. 정말 우스웠다. 민지의 실망스러운 전화 통화 후 그녀는 몰래 그 작은 케이크를 주문해서 자신만의 생일 파티를 열 생각이었다. 그녀는 차 테이블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작은 초 몇 개를 꽂았다. 떨리는 손으로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원래는 딸과 사위, 손녀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게 빌려고 했었다. 민지가 항상 행복하고 사위 준우가 딸을 영원히 사랑하며 예은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기를 바랐었다. 그 소원들은 한때 그녀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민지와 민준호 씨가 나오는 동영상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민지가 자신을 속이고 출근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한혜진의 생일 파티에 간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온 가족이 즐겁게 모여 화려한 파티룸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은 마치 진정한 가족 같았다. 반면 그녀는 텅 빈 집에서 외롭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한편의 연극 같았고 그녀 자신이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살며시 눈을 뜨고 한숨을 쉬며 촛불을 불었다. 그녀의 소원은 바뀌어 있었다. 저는 그저 남은 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소원을 빌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케이크 한 조각을 베어 물었고 강렬한 단맛이 목구멍을 막는 듯했다. 마치 가슴 속에 쓰라린 감정처럼.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밤 11시였다. 원래 같으면 이 시간에는 손녀를 재우고 정리까지 마친 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가 살금살금 들어섰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있는 엄마를 보고 멈칫했다.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는 발걸음을 멈췄다. 뒤이어 준우와 어린 예은이가 들어섰다. 두 사람은 여전히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배명희 여사를 보자마자 즉시 침묵했다. 예은이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달려와 팔을 벌리며 할머니가 그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명희 여사는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던 손녀는 이제 엄마처럼 그녀를 배신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지가 다가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엄마, 오늘 저희가 너무 바빴어요. 내일 엄마에게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해드릴게요. 엄마, 네? 하지만 민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케이크에 닿자 그녀는 멈칫했다. 엄마가 직접 케이크를 사셨어요? 배명희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오늘 너희들 어디 갔었니?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빛이 흔들리며 재빨리 대답했다. 엄마, 오늘 저는 일하러 갔어요. 준우도 즉시 따라 말했다. 맞아요, 엄마. 오늘 저희는 하루 종일 바빴어요. 그러나 어린 예은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순진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우리 케이크 먹어요. 어린아이의 말은 방안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어색하게 웃으려 노력했지만 배명희 여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아까 저장해 두었던 동영상을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난 영상의 민지는 부인할 수 없었다. 민지는 한숨을 내쉬고 마침내 체념한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제가 아빠를 여전히 미워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빠의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설마 엄마는 지난 세월 동안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지의 말에 배명희 여사는 가슴 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물었다. 그럼 너는 내가 아빠를 못 만나게 막았다고 나를 탓하는 거니? 민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는 이미 늙으셨고 혜진 고모도 그저 가족이 다시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는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배명희 여사는 자신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던 딸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한편의 코미디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딸을 민준호 씨가 준 고통으로부터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 민지 자신이 그 남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심지어 그녀의 행복을 파괴했던 여자를 변호하고 있었다. 민지야, 내가 내 아빠와 한혜진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옛날 일은 이미 지났잖아요. 왜 엄마는 계속 따지고 들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엄마와 혜진 고모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배명희 여사는 민지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따귀에는 수년간의 인내와 배신, 실망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멍하니 뺨을 감싸쥐고 소리쳤다. 엄마, 뭘 하는 거야? 엄마 성격이 이러니 아빠가 상냥하고 온화한 혜진 고모를 더 좋아했지. 민지가 말을 마치자 눈물이 쏟아졌고 그녀는 방으로 달려갔다. 준우와 어린 예은이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황급히 뒤따랐다. 배명희 여사는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옆방에서 들려오는 딸의 흐느낌을 들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보살폈던 딸이 그녀의 심장에 치명적인 칼날을 꽂은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딸을 위해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짐을 쌌다. 더 이상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필요 없이 평화롭게 남은 날들을 보낼 것이다. 그녀가 집을 나섰을 때 생일 케이크의 불빛은 아직 테이블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배명희 여사가 짐을 챙겨 도예 마을 근처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그녀의 부모님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녀는 딸로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곳으로 돌아왔다. 짐을 정리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밝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용했다. 이미 새벽 3시였다. 배명희 여사는 낯선 침대에 몸을 던졌고 공허함이 그녀를 감쌌다. 휴대폰을 켜보니 화면은 텅 비어 있었고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쓰라린 침묵만이 가득했다. 25년 넘게 민지를 돌보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지금도 배명희 여사의 마음은 여전히 조금씩 저려왔다. 눈은 시큰거렸고 과거의 이미지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배명희 여사는 한숨을 쉬며 알람을 끄고 불을 끄고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다.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날 밤 배명희 여사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기억들을 쫓았다. 그 시절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준호 씨가 그녀와 별거하기로 결정했던 그날,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떠났다. 그때 민지는 어렸고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다. 딸이 창백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배명희 여사는 길게 휴직계를 내고 딸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다. 겹겹이 쌓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배명희 여사는 딸 옆에서 밤새 깨어 있었다. 딸이 악몽 때문에 울면서 아빠를 부르며 깜짝 놀라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의 야윈 손은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입으로는 민지가 어릴 때부터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렀다. 그렇게 그녀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피곤하고 지친 느낌에 손이 너무 아파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민지가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을 때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그 아이는 그때 매우 이해심이 깊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즉시 엄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주무르며 말했다. 엄마,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엄마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의 눈은 반짝였고 순수함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었다. 배명희 여사는 그때 민지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는 것을 또렷이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 시계를 보았다. 알람을 꺼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익숙해져서 이 시간이 되면 저절로 일어났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시간에는 배명희 여사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예은이를 깨웠을 것이다. 어린 예은이는 아침마다 울면서 그녀에게 매달려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다. 배명희 여사는 예은이를 달래고 안아올려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준 후 아침을 먹였다. 모든 것을 마치면 예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돌아오면 민지와 준우는 이미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 혼자서 집안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이름 없는 가사 노동으로 바쁘게 돌아갔고 자신을 생각할 시간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배명희 여사는 자신을 위한 아침 식사만 준비하면 되었고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수년간 배명희 여사가 알지 못했던 자유였다.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표시되었다. 그녀는 한번 흘끗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렸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고 다섯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부주의한 순간
배명희 여사는 실수로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을 켜기도 전에 민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엄마, 밤새 어디 갔었어? 엄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갑자기 집을 나가는 거야? 예은이는 걱정 안 돼? 그 아이는 곧 학교에 가야 한단 말이야. 엄마는 아침 식사도 안 만들고 우리가 배고픈 채로 출근하라는 거야? 오늘 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룰 수 없다는 거 엄마는 몰라? 배명희 여사는 그 비난의 말들을 듣자마자 가슴속에 쓰라림이 치밀어 올랐다.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당연한 의무라도 되는 듯. 아무런 공감이나 감사함도 없이 배명희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지는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는 그냥 예은이를 돌봐주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면 돼.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저랑 준우 오빠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그렇게 마음대로 집을 나가버리면 너무 심하지 않아? 심하다고. 배명희 여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보호하고 보살폈던 그녀의 친딸이었다. 어제였다면 아마 배명희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민지야, 내가 내 집에서 살았어도 생활비나 할부금은 모두 내 돈이었어. 나는 이 가족을 돌보는데 온 마음을 쏟았단다. 만약 내가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그리고 엄마는 만약 네가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말을 마치자마자 배명희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어쨌든 배명희 여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쇼핑몰로 가기로 결심했다. 지난 수년간 배명희 여사는 오직 딸과 그 딸의 가족을 위해 살았다. 쇼핑 같은 작은 일조차 그녀의 습관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보니 그녀는 자신이 자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축한 돈과 매달 받는 연금으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예쁜 옷 몇 벌, 핸드백 하나, 몇 가지 보석, 스타일리시하고 자유로운 배명희 여사.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배명희 여사는 자신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쇼핑을 하러 갔다가 민준호 씨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옆에는 한혜진이 있었는데 그녀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여자였다. 그들은 막 고급 의류 매장에 들어섰다. 배명희 여사와 민준호 씨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를 보자 민준호 씨의 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회피했다. 한혜진은 평소에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배명희 여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존재는 분위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다. 여전히 예전처럼 얄미운 태도였다. 명희 언니, 언니도 옷 사러 왔어요? 한혜진의 목소리는 다정한 척했지만 비꼬는 듯한 의미심장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배명희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동정하듯 살짝 고개를 저었. 언니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예쁜 옷을 입을 시간이 있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비웃듯이 덧붙였다. 아니면 혹시 누구한테 관심 있어서 멋부리고 남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혜진의 말은 작지 않아서 매장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시선이 배명희 여사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얄미운 제3의 인물로 불릴 만한 그 여자 앞에서 배명희 여사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된 공간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내가 어떻게 당신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막 죽었는데 내 남편 품에 아이를 안고 뛰어들다니. 당신의 그 재능을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도저히 배울 수 없었어.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들이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했다. 새로 들어온 손님 한 명이 불쑥 말했다. 아, 글쎄, 오래된 내연녀였네. 한혜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변했다. 공기가 짓눌리는 듯했다. 민준호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서 배명희 여사를 나무라려 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숨길 수 없는 수치심 때문에 흔들렸다. 배명희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방금 말한 손님과 민준호 씨를 향해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에게 이 남자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혹에 빠진 남자입니다. 저 여자가 자기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하니 그는 자신의 친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러 갔습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준호 씨의 자존심을 깊이 베었다. 맞다. 지금까지도 한혜진의 아이들은 그를 아저씨라고만 불렀는데 이는 그와 한혜진이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준호 씨의 탐욕은 그가 어느 쪽도 온전히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비웃는 시선과 군중들 사이에서 조용히 터져나오는 비웃음 소리에 그는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배명희 여사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한혜진은 논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면이라도 지키기 위해 민준호 씨의 손을 잡고 떠나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민지가 갑자기 나타나 쇼핑백을 들고 그들과 마주쳤다. 혜진 고모,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한혜진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잠시 동안 배명희 여사의 시선이 딸에게 향했고 그녀의 마음은 더욱 쓰라려졌다. 한혜진은 극도로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척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내 엄마가 아직 나한테 화가 나 있어. 고모도 너의 생일 파티를 못 해줘서 미안해. 민지는 엄마를 올려다보았고 아침부터 화난 기색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비난하듯이 말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맨날 화만 내? 혜진 고모는 착하고 다정한데 엄마는 맨날 화내기만 하잖아. 남자가 누굴 선택해야 하는지 누가 몰라. 딸의 말은 칼날처럼 배명희 여사의 가슴을 꿰뚫었다. 쌓였던 고통은 마치 사라진 듯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민지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따기 소리는 이미 극도로 긴장된 공기 속에서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엄마, 뭘 하는 거야? 민지는 뺨을 감싸쥐고 멍한 눈으로 엄마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배명희 여사는 딸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말들 때문에 피를 흘리던 그녀의 심장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녀 앞에 있는 딸은 정말 낯설었다. 그녀는 민지를 민준호 씨와 한혜진 쪽으로 밀어붙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네가 그들을 더 좋아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을 아빠, 엄마라고 불러. 나는 더 이상 너의 엄마가 될 복이 없어. 민지는 비웃듯이 비꼬면서 망설임 없이 한혜진의 팔짱을 끼고 배명희 여사를 도발하려는 듯 말했다. 내 엄마가 안 될 거면 됐어. 나도 엄마가 될 필요 없어. 혜진 고모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 저는 고모 집에서 밥 먹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예요. 엄마처럼 맨날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민지가 팔을 휘두르자 쇼핑백이 떨어졌고 생일날 찍은 그들의 가족사진 뭉치가 흩뿌려졌다. 사진에는 배명희 여사만 없었다. 배명희 여사는 정말로 결심했다. 이 딸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명희 여사는 민지와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매달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차가워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하자 저축과 연금에서 새로 들어온 이자를 보았다. 그녀는 즉시 인터넷으로
고급 여행 패키지를 검색한 후 짐을 싸기 시작했다. 평생을 민지에게 온 마음을 쏟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자신에게 아름다운 강산의 풍경을 감상하고 낯선 땅의 공기를 마실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딸이 어른이 되어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신을 여행시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해가 갈수록 계속 미뤄졌고 배명희 여사는 그날을 한 번도 기다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 그녀는 스스로 곳곳을 여행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자유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배명희 여사는 푸른 산맥을 지나 푸른 바다까지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행단에서 동료 여행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박씨 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녀의 삶은 배명희 여사와 꽤 비슷했다. 그녀도 평생을 가족을 돌보는 데 바쳤고 언젠가 남편과 자식들이 자신을 여행시켜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늙었으니 집에나 앉아 손주나 보라는 비난과 여행은 사치스러운 일이라는 말뿐이었다. 그래서 박씨 부인은 저축한 돈으로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스스로 이 여행에 참여했다. 여행 중 아침, 나뭇가지에 아직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고 여행객들은 그늘 진길을 따라 걸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박진우 씨가 배명희 여사 옆으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이 가방 드는 걸 도와드릴게요. 길게 걸어야 하는데 이렇게 무거우면 힘들잖아요. 그는 부드럽게 배명희 여사의 짐 가방을 들었고 그의 눈에는 기쁨이 반짝였다. 배명희 여사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여행을 즐기세요.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가끔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박한 식사부터 박진우 씨의 도자기 만드는 취미까지 모든 작은 이야기는 친밀감을 주었고 배명희 여사의 마음은 긴장된 나날들 속에서 편안해졌다. 오후 일행이 강가의 작은 카페에 멈춰섰을 때 배명희 여사보다 한 살 많은 이씨 할아버지라는 노인이 화사한 미소를 띠고 다가왔다. 그는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즐거워 보이네요.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쓸쓸해요. 자식들은 모두 각자 가정을 꾸렸고 아내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집에 여자의 그림자가 없으니 정말 허전하네요. 그는 배명희 여사를 돌아보며 그의 눈에는 약간의 탐색과 진솔함이 섞여 있었다.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우연이네요. 저도 노년에 함께 도자기를 만들고 이야기하며 삶을 나눌 친구를 찾고 있어요. 어떠세요? 배명희 여사는 가볍게 웃었고 마음속에는 약간의 생각이 떠올랐다. 도자기 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영호 씨. 저도 쉴 곳이 필요해요. 아마 고려해 볼게요. 박진우 씨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 대화에 집중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는 배명희 여사와 동행할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 후 일행이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박진우 씨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배명희 여사님, 정말 도자기 클럽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저도 그곳 회원인데 여사님과 이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배명희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솔함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비쳤다. 네, 좋아요. 박진우 씨, 참여할게요. 그 말에 박진우 씨의 마음은 마치 걱정을 털어낸 듯 가벼워졌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여행을 계속했지만 배명희 여사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색깔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더 이상 과거의 회색빛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행이 끝난 후 그녀가 집에 도착하여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이영호 씨가 장미꽃다발을 들고 그녀의 집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불쑥 말했다. 배명희 여사님, 우리는 나이도 비슷하고 당신은 혼자 외롭고 저도 아내가 죽었는데 우리 함께 살아보는 건 어때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 나중에 제 저축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당신은 별로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제 자식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거예요. 당신은 그저 저를 돌보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가끔 저와 산책하고 자식들이 바쁠 때 손주들을 돌봐주면 돼요. 가볍게만 하면 돼요. 배명희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20년만 젊었더라면 아마 빗자루를 들고 그를 쫓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빗자루를 들기도 전에 허리가 아플까봐 걱정했다. 그래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능숙하게 거절하며 그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이웃들이 보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꽃다발 위에 손을 부드럽게 올렸다. 받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이영호 씨,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남은 생애 동안 돌보고 요리하고 빨래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호 씨는 그녀의 거절에 다소 놀랐고 입꼬리를 비틀며 억지로 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너그럽게 보이려 했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자식들이 모든 것을 돌볼 것이니 당신은 그저 가볍게만 하면 돼요. 혼자 사는 것이 계속 즐겁지는 않잖아요. 배명희 여사는 고개를 기울였고 그녀의 눈빛은 약간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누구에게도 구속되거나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이영호 씨, 당신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저의 삶을 돌보거나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자유롭고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명희 여사님, 왜 그렇게 매몰차게 구세요? 제가 싫으세요? 저도 멋진 노인이고 저와 함께 가면 당신도 자랑스러울 거예요. 오랫동안 남편 없이 사셨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배명희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에게 한바탕 꾸짖으려던 참에 길 건너편에서 박진우 씨가 방금 완성한 도자기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 광경을 본 그는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눈은 깊고 밝았다. 이영호 씨, 무슨 일로 그렇게 긴장해 계세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영호 씨는 박진우 씨의 등장에 약간 민망해하며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그저 배명희 여사에게 산책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뿐인데 그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배명희 여사는 가볍게 웃었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고 박진우 씨를 바라보았다. 이영호 씨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우 씨는 눈썹을 치켜 세우고 어깨를 내리며 배명희 여사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방금 만든 새 주전자가 있는데 우리 같이 차를 마시면서 주전자를 감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세요? 분명 그게 여사님에게 더 잘 맞을 거예요. 배명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편안함이 비쳤고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이영호 씨는 가만히 서서 꽃다발을 꽉 쥐고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때 민지가 현관에 도착하여 모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놀라움이 가득했지만 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다가왔다. 배명희 여사는 여행에서 막 돌아왔고 얼굴은 밝고 편안한 기색이었으며 민지의 초췌한 모습에 비해 생기가 넘쳐 보였다.
그녀는 딸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딸의 쓰라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박진우 씨는 민지가 오는 것을 보고 살짝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돌아갔다. 민지는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엄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짝을 찾으려는 거야? 부끄러운 줄 몰라? 민지의 비난 가득한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찔렀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민지는 박진우 씨를 노려보며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했고 이어서 참을 수 없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다시 돌아서 말했다. 엄마는 정말 생각이 없어. 이 나이에 어떤 남자가 엄마한테 관심 있겠어? 분명히 엄마의 재산을 노리는 거지. 엄마는 정말 순진해. 배명희 여사는 눈썹을 찌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지야,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는 나를 존중해야 해.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민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 환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엄마는 좋겠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엄마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일도 신경 써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그런데 엄마는 뭐야? 손주도 안 돌보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저 밖에서 놀러 다니고 쓸데없는 일에만 빠져 있고.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민지의 비꼬는 듯한 어조는 배명희 여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말했잖아. 네가 그 한혜진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녀를 내 엄마라고 불러. 나는 더 이상 너의 엄마가 될 복이 없어. 그리고 나는 너의 엄마가 되고 싶지도 않아. 내 집안일 따위는 내가 신경 쓸 의무가 없어. 알아들었니? 민지는 엄마의 말에 멈칫하며 엄마가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양보하지 않고 화난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는 나 하나뿐인데 나중에 늙고 힘들어지면 누가 돌봐줄 거야? 집세, 전기세, 수도세, 이달의 생활비는 누가 내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나랑 준우 오빠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둘은 월급도 적고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데 몇 달 동안 한 푼도 모으지 못했어.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말을 듣자 배명희 여사는 참지 못하고 딸의 뺨을 한 대 더 때렸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떠났다. 그녀의 눈은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서서 분통이 터져 발을 굴렀다. 엄마, 엄마, 뭐라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엄마는 바로 때려.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은 게 당연한 거야. 그 말에 배명희 여사는 멈칫했다. 그녀는 딸을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차가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딸이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은 그저 비웃는 듯이 입꼬리를 올릴 뿐이었다. 참지 못하고 그녀는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어 민지에게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다. 민지야, 그날 내 아빠가 애인을 데려와 그 여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어. 내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 내 아빠는 그저 한 장의 혼인 증명서로 끝난 관계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그 사람의 피를 물려받았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너를 버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키우려 했어. 누가 불쌍한 사람이고 누가 비참한 사람인지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야. 평생 배명희 여사는 자신의 딸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버렸다. 혈연도 그저 보이지 않는 족쇄일 뿐이었다. 끊어지면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다. 민지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서 모욕감과 체면을 잃었다. 입술을 꽉 깨물었고 눈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붉어졌지만 애써 강한 척했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 엄마는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어. 엄마는 너무 고집스러워. 혜진 고모도 우리 부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 혜진 고모는 엄마처럼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워. 배명희 여사는 크게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 여자가 너그러웠다고? 내 아빠 돈을 썼으니까 그렇지. 내가 인색하다고? 나 혼자 일해서 너를 먹여 살리고 공부시켰고 네가 커서는 남편과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사는 동안 집세, 전기세, 수도세 매달 누가 냈지? 네, 자식 학비까지 말이야. 말하기 전에 생각은 안 해? 민지는 배명희 여사의 단호한 말에 멈칫했다. 너무 오랫동안 엄마에게 의지하며 살았기에 그녀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누린다고 생각했다. 배명희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 너그러움과 쉬운 태도가 배은망덕한 자식을 만든다고. 이제 내가 그 가족이 좋다면 그들과 함께 살아. 나와 너는 남남이야. 모녀 관계는 모녀 관계고 아니면 말든지.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분통을 터뜨렸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돼? 엄마는 나 하나뿐인데 나중에 늙고 힘들어지면 누가 돌봐줄 거야? 배명희 여사는 터져나올 듯한 눈물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늙고 힘들어지면 요양원에 갈 거고 죽으면 정부가 알아서 해줄 거야. 너희가 이 엄마를 생각할 필요 없어. 민지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며 산산조각 났다. 뭐라고? 집에 불났다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혼비백산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달려갔다. 그녀의 눈은 당황으로 가득했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배명희 여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꼈다. 단호하게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습에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의자에 앉아 그녀는 흐느껴 울며 얼굴을 감쌌다. 막달에게 잔인하고 매몰찬 말을 했지만 이제 그녀는 외로움 속에 홀로 내던져진 듯했다. 갑자기 문이 살며시 열리며 박진우 씨가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배명희 여사가 흐느껴 우는 모습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울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울고 싶으면 울어요. 해는 지고 어둠이 작은 집에 드리웠다. 배명희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와 박진우 씨의 조용한 앉은 자세만이 있었다. 그날 밤 배명희 여사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불평과 고통을 털어놓았다. 15년간 딸이 옆에 있었기에 강하게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그녀가 항상 자신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딸이 완전히 그녀를 배신하면서 그녀 안의 마지막 견고한 벽이 무너져 내렸다. 박진우 씨는 굳건히 버티던 여인이 이제는 약해져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다음 날 오후 그녀가 인터넷에서 본 컵케이크를 만들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중 손에 들린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며 김씨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명희 언니,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언니 집이 사고가 났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말하면서 민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의 창문 밖으로 카메라를 돌려 검은 연기가 아직도 공중에 피어오르는 곳을 비추었다. 배명희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김씨 아주머니? 김씨 아주머니는 눈썹을 찌푸리고 흥분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언니가 여행을 간 후에 언니 딸이 언니랑 연락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한혜진에게 매달렸고 그 여자의 방탕한 두 아이를 데려와서 살게 했어요. 언니, 현우라는 애 있잖아요. 그 애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먹고 마시고 술판을 벌였다니까요.
김씨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불쌍한 민지, 그런 남편이랑 결혼해서 집에 불난 것도 모자라 그 남자가 아내에게 집안일 신경 안 쓴다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배명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민지도 문제야. 그 사촌 동생을 왜 집에 들였어. 그 자식 조폭 같더라니까. 이준우가 얼마나 욱하는 성격인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이준우가 현우에게 달려들어 때리는 거 봐. 이제 큰일 났어. 한 명은 경찰서에 가고 한 명은 병원에 갔어. 배명희 여사는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멍했다. 그녀의 귓가에는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꾸준히 울려 퍼졌다. 명희 언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야. 민지를 보면 불쌍해 죽겠어. 집에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런데 해결책을 찾기보다 이준우와 현우에게 모두 비난받고 있어. 게다가 언니, 민지가 아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방이 없다고 거절하고 호텔에서 지내라고 했다는 거 알아?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낮게 울렸다. 배명희 여사는 마음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김씨 아주머니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언니. 어떨지 좀 볼게요. 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다 컸으니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김씨 아주머니는 살짝 한숨을 쉬었다. 언니, 너무 마음 약하게 굴지 마. 그런 자식한테 뭐 그리 동정할 게 있다고? 엄마 품을 떠나면 폭풍이 온다고 내가 말했잖아. 배명희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군중을 계속 바라보았다. 혼란과 쓰라림의 이미지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뒤섞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집과 가구를 수리하는 데 애썼다. 그녀는 현우에게 화가 났지만 한혜진이 기분 상할까봐 감히 비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녀는 현우와 혜민 형제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해가 고층 건물 뒤로 지는 동안 노란 빛이 부드럽게 사그라들었다. 민지는 지친 몸으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혜민의 굽 높은 신발이 문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다. 침실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자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순간 준우와 혜민이 함께 있는 모습, 친밀하게 웃고 농담하는 소리, 흐트러진 옷차림이 보였다. 그들은 그녀의 침대에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혜민은 민지의 그림자를 알아차렸지만 놀라거나 후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비웃듯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다. 어머, 민지 언니, 일찍 오셨네? 언니는 아직 시장에서 바쁠 줄 알았는데. 민지는 몸을 떨었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우는 아내를 보고 잠시 움찔했다. 그는 무덤덤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당신은 제때 집에 와야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지 말고. 민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눈은 눈물로 붉게 물들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는 내 집이야.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라고? 갑자기 오지 말라니 무슨 소리야? 혜미는 낄낄거리고 웃으며 말했다. 언니, 왜 이렇게 흥분해? 자기 남자를 지킬 줄 알았다면 이런 광경을 보지 않아도 됐잖아. 민지는 헐떡거렸고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목소리가 쉬었다. 이준우,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야? 왜 나 몰래 혜민이랑 바람을 피우는 거야? 어린 예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고 커다란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으며 싸움 소리에 깜짝 놀랐다.
혜미는 비웃으며 손에 많은 사탕과 소시지를 들고 예은이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리 와, 아가, 고모한테 와. 민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손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었다. 준우는 옆에 서서 아내를 차갑게 바라보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 준우와 혜미는 아파트 로비로 내려갔고 거기서 운동을 하던 몇몇 여자들을 만났다. 한 나이 든 여자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정말 불쌍한 민지. 집은 불탔고 남편은 여동생이랑 도망갔는데 배명희 여사도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가 봐. 김씨 아주머니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두 연인을 흘끗 보며 입술을 길게 비틀었다. 정말 그 불안당들이 어린 예은이까지 이 일에 끌어들였네. 그날 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아파트 앞 돌길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다. 매미 소리는 배명희 여사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녀는 조용히 아파트로 돌아와 불 밝혀진 창문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아팠다. 현관으로 돌아서려는데 그녀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는 한 형체를 갑자기 보았다. 민지였다. 얇은 코트는 그녀의 야윈 몸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심한 병을 앓은 사람처럼 초췌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눈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절망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는 나약하고 떨렸으며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외침 같았다. 그녀는 배명희 여사의 옷자락을 살짝 건드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버려진 아기 고양이의 얼굴 같았다. 배명희 여사는 그곳에 서서 한때 온 마음을 다해 보호했던 딸을 침착하게 내려다보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민지는 울음으로 목이 쉬어 말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져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뒤돌아보았다. 배명희 여사는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번 없이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딸이 주었던 겹겹의 고통으로 굳어져 있었다. 잘못 부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극도로 차가웠고 눈에는 단호함이 비쳤다. 네,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공간은 침묵에 잠겼고 나무들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꾸준한 매미 소리만이 들렸다. 민지의 손은 살짝 떨렸고 배명희 여사의 치마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마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처럼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는 희미하게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배명희 여사가 돌아서서 꼿꼿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떠나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던 이웃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김씨 아주머니에게 귓속말을 했다. 김씨 아주머니는 만남의 마지막 부분을 목격했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김씨 아주머니? 김씨 아주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분은 충분히 견뎠어. 뒤에서는 민지의 흐느낌 소리가 여전히 희미하게 들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소녀는 밤의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만이 차가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민지 옆으로 살며시 다가가 그녀를 위로했다. 울지 마, 아가. 내 엄마를 원망하지도 마. 내 엄마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살았을 때부터 난 지켜봤어. 그때 너는 겨우 10살이었잖아. 싱글맘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그런데 네가 크면서 엄마에게 무엇을 돌려줬니? 지금 내가 아무리 슬퍼도 내 엄마는 1000배 더 고통스러웠고 1000배 더 힘들었을 거야.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강해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해. 힘내. 민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김씨 아주머니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이해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은 배명희 여사로 하여금 딸을 구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지금 그들이 그녀를 괴롭히지만 그녀는 참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녀의 딸과 손녀를 괴롭힌다면 배명희 여사는 팔짱만 끼고 지켜볼 수 없었다. 배명희 여사는 작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새로 작성된 이혼 서류를 응시했고 그 깔끔한 글씨는 그녀의 단호한 결정을 나타내는 듯했다. 15년간의 별거와 불성실한 남편의 명예를 조용히 지켜온 끝에 그녀는 자식들과 가족을 생각하며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그녀는 더 이상 그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행복과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이혼 서류가 제출되자마자 그 소식은 남편의 가족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화 통화와 수군거림, 그리고 충격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한때 명망 높은 대학의 부총장이었던 배명희 여사의 남편 민준호 씨는 더 이상 자신이 대표했던 명문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들은 대대로 성공하고 가문의 자랑이었던 곳이었다. 전통과 품위를 자랑하던 곳은 이제 잔인한 진실에 직면했다. 그들의 모범적인 아들이 수년간 다른 여자와 살았고 자신의 아내의 희생과 인내를 무시했던 것이었다. 정말 가문의 오점이야. 정말 수치스럽다. 가족회의가 열리자마자 족장이 소리쳤고 민준호 씨에게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다. 사촌 한 명이 측은함과 고통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명희 언니가 그렇게 참아왔는데 형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가문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악독한 한혜진 모녀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당장 한혜진과 관계를 끝내라. 비난과 질책의 말들이 뒤섞여 분위기는 숨막히게 답답했다. 그것은 민준호 씨가 처음으로 반박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죄책감이 가문의 압박 속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가문의 압박으로 민준호 씨는 더 이상 한혜진을 곁에 둘 수 없게 되었다. 전례 없는 추문으로 그는 예정보다 2년 일찍 사표를 제출해야 했다.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남자였던 그가 15년간 아내를 배신하며 살았다는 사실은 여론을 뒤흔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기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였기에 아무도 섣부른 추측을 내놓지 못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자 모두가 놀라고 감탄했다. 그들은 민준호 씨의 숨김과 배명희 여사의 인내에 감탄했다. 그날 법정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차가운 조명이 민준호 씨의 야윈 얼굴과 배명희 여사의 평온하고 차분한 모습을 비추었다. 두 사람 모두 60이 넘었지만 배명희 여사의 눈에 비치는 고통과 인내는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뒤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 평생을 가족과 남편의 명예를 위해 희생했던 아내가 오늘 쌓인 상처들 속에서 조용히 자유를 요구하고 있었다. 배명희 여사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했고 원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다. 재판장님, 우리가 이 나이에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그를 원망하거나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불성실한 남편에게 온전히 바쳤던 삶의 한 장을 공식적으로 닫기 위함입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경청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법정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녀는 민준호 씨를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가슴 아픈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호 씨,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의 명예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왔습니다. 자식들과 책임감을 생각해서 저는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눈을 감고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더 이상 저의 의무가 아닙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고 참석자들은 배명희 여사의 인내와 희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한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가족, 직업, 그리고 사랑까지. 하지만 당신은 직접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에서 오직 짐과 조용히 숨겨야 할 고통만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민준호 씨는 당황하고 후회하며 목이 메어 말했다. 명희, 미안해. 하지만 내가 만회할 기회가 남아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배명희 여사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잠겼지만 단호했다. 아니요, 민준호 씨. 기회는 누구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결국 우리는 고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세요. 저는 당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판사를 돌아보며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했다. 이 나이가 되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혼은 저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침묵에 잠겼다. 배명희 여사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의 종소리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배명희 여사는 일어섰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민준호 씨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단호하게 법정을 떠났다. 이제 더 이상 희생과 고통을 짊어질 필요 없는 오래된 삶의 한 장을 닫았다. 박진우 씨는 법원 문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이젠 나이 들어서까지 욕심 많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동반자와 함께하는 시간뿐이요. 당신처럼 그는 전통 찻잔에 담긴 녹차를 즐겨 마시고 꽃게 된장찌개나 시금치 나물을 쌈장에 찍어 먹거나 뚝배기 생선조림을 좋아하오. 마음속 깊이 그녀는 편안하고 뜻이 맞는 동반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 수 있다면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렇게 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자 인연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녀의 뜻은 확고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은 해질녘의 희미한 햇살 아래 아스라하고 차가운 바람이 작은 골목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어린이집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예은이가 나오자 어린아이의 눈은 엄마를 낯설게 바라보았고 그 낯선 시선에 민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다정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가,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돼서. 예은이는 엄마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혜민 고모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어. 아빠가 없을 때 나한테 화내고 집안일을 시켰어. 나 더 이상 고모랑 같이 있기 싫어. 어린아이의 말은 칼날처럼 민지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걱정 마. 엄마는 너를 더 이상 고통받게 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지는
준우의 무책임한 행동과 자신과 아이에게 가했던 나쁜 행동에 대한 자료와 증거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준우의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여 예은이의 양육권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본사에서의 만남은 긴장감 넘쳤다. 준우의 눈은 차갑고 도전적이었지만 민지의 말은 단호했다. 이것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속임수와 사랑의 부족 속에서 자라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은이는 어른들이 서로를 이용하는 곳이 아닌 진정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류와 절차가 완료되었다. 법원은 예은이의 양육권을 민지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녀와 딸은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늦은 저녁, 노란 불빛이 부드럽게 비치는 작은 방에서 민지는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에 한 줄 한 줄 글을 써 내려갔다.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엄마께 제가 엄마를 많이 슬프게 하고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엄마의 고통과 희생에 무관심했어요.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저는 엄마가 지난 세월 동안 짊어졌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저는 무심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저와 예은이는 서울을 떠나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엄마가 저로 인해 많은 고통과 실망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언젠가 엄마가 저를 용서하고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잘못했더라도 엄마는 항상 제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엄마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새로운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엄마는 겪으신 모든 일 후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엄마가 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딸 민지드림. 마지막 글귀를 쓸 때 민지의 눈물은 종이 위에 주룩주룩 떨어졌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속삭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편지는 배명희 여사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그녀는 도자기 작업을 준비하던 중 편지를 받았다. 딸의 글을 한 줄 한 줄 읽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잠시 깊어졌다.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해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그녀는 평소처럼 도예 공방으로 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았다. 햇살 아래 말리고 있는 도자기들이 있는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배명희 여사님, 따님이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배명희 여사는 돌아보았고 박진우 씨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떠나기로 했어요. 배명희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흙덩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고통은 예전 같지 않아요. 어쩌면 때로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가 봅니다. 박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각자 자기 갈 길이 있는 법이죠. 여사님, 따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사님도 이제 여사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박진우 씨는 가볍게 웃었고 그 소리는 부드러운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다. 오늘 저녁에 저희 집으로 가서 전통 녹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직접 만든 흑주전자 하나를 여사님께 선물할게요. 배명희 여사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저녁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그 순간 슬픈 기억들은 사라지는 듯했고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만이 남았다. 박진우 씨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부드러운 그 손길은 제가 항상 여기 있을게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게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우는 민지에 의해
불륜과 무책임한 행동이 폭로된 후 회사 내 재정비리 혐의로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상한 행동들이었다. 그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가족과 친척들 모두 등을 돌렸다. 결국 준우는 외로움 속에 살면서 배신이 자신의 삶 전체를 파괴할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혜진의 아이들도 좋은 결말을 맞지 못했다. 방탕하고 일할 의욕이 없던 현우는 민지의 집에서 쫓겨난 후 한혜진에게 짐이 되었다. 도박과 낭비벽 때문에 빚이 쌓였고 사채업자들에게 위협받아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했다. 그리고 혜미는 처음에는 준우의 마음과 지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혜미는 모든 평판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할 희망을 품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한혜진과 민준호 씨는 도와주지 못했다. 이혼 후 민준호 씨의 재산은 배명희 여사와 반으로 나뉘었고 오랜 세월 친딸을 방치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일부를 지불하여 그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다. 한혜진은 이 추문이 폭로된 후 빈손으로 민준호 씨를 떠났다. 남자에게 의존하여 살던 습관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 딸은 돈과 지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고 그들은 생계를 위해 저임금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 노란 낙엽이 서울의 고풍스러운 거리에 흩날렸다. 그들은 익숙한 보도 위를 외롭게 걷는 민준호 씨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길가의 작은 식당에 멈춰 도시락을 산 후 남은 돈으로 할부 구매한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혼자 보냈다. 아파트 문이 닫히고 그 뒤에는 불안정하고 고독한 그림자가 남겨졌다. 배명희 여사의 삶은 평범한 리듬대로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동네 주변을 산책하며 머리카락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꼈다. 때로는 도자기 공방에 들러 부드러운 흙을 만지며 작은 즐거움을 찾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온화한 미소를 가진 박진우 씨는 매일 도예 공방에 있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인내심 있게 들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오랫동안 지속된 슬픔까지 그는 많이 묻지 않고 진심 어린 눈빛과 몇 마디 격려의 말로 부드럽게 답했다. 점차 상처로 다쳤던 배명희 여사의 마음은 흙이 구워져 단단해지는 것처럼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박진우 씨 옆에 앉아 햇살 아래 말리고 있는 도자기들이 놓인 넓은 마당을 내다보며 배명희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아저씨, 인생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 같아요. 때로는 가혹한 불에 구워져야만 단단해지는 거죠. 박진우 씨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그의 눈은 침착함으로 빛났다. 맞아요.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인내를 시험하죠. 삶의 격변을 겪어야만 사람은 성장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깨닫는답니다. 배명희 여사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의 화제가 되었다. 그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용감한 결정을 지지하고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과거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희생과 강인함에 감탄했다. 삶은 우리가 고통에서 일어서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사회적 편견이나 비난에 직면하더라도 행복한 길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매우 감동적입니다.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였죠.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채널에서 꾸준히 방송될 새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